지난 25년 동안 정말 수많은 당뇨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하루에도 10분이 넘게 오셔서 혈당약, 혈압약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 한켠이 아팠죠. 특히 제 아내도 5년 전부터 당뇨 진단을 받았거든요. 약사인 제가 옆에 있는데도 혈당 관리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아침 혈당을 재고 약을 챙기는데 한 달 약값만 해도 수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 그 부담이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25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신 이것, 바로 양파 껍질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양파 껍질을 버리는 건 마치 천연 약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양파 껍질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약사들 사이에서는 천연 혈당 조절제라고 불릴 정도로 혈당 관리에 탁월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양파 껍질을 우린 물을 매일 꾸준히 먹기 시작했는데요.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8미 떨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이것입니다. 양파가 당뇨에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70대가 가장 걱정하는 4가지 건강 고민을 동시에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바로 당뇨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가 되면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식후에 혈당이 확 올라서 어지럽고 자꾸 목이 마르는 경험. 제 아내도 그래서 밥 먹기가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양파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마치 우리 몸의 혈당 지킴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양파를 꾸준히 먹은 후 식후 어지러움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혈관 건강입니다. 우리 또래가 되면 혈압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저도 몇 년 전까지는 혈압약을 복용했습니다. 양파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끈적이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거죠. 제 약국 단골 고객분 중 한 할머님은 양파를 꾸준히 드신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 면역력 문제예요. 나이가 들수록 감기 한 번 걸리면 한 달도 넘게 고생하시잖아요. 특히 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는데 걱정 많으시죠? 양파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약국에 오시는 할아버지 중 양파를 꾸준히 드시는 분이 계신데 작년 겨울 내내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알레르기와 염증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코가 자주 막히고 기침이 나고 피부도 가려워지잖아요. 저도 봄만 되면 콧물이 줄줄 흘러서 고생했는데 양파를 먹기 시작한 후로는 그런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양파는 우리 몸 안의 과도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약으로 해결하려면 한 달에 얼마나 들겠어요? 아마 최소 15만 원은 넘게 지출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먹는 양파 하나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 25년 동안 약국에서 직접 목격하고 연구한 이야기들을 오늘 전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양파 껍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양파의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값 부담은 현명하게 줄이고 건강은 2배로 탄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지켜보실 수 있도록 제가 25년간 연구한 양파의 모든 비밀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귀한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파의 놀라운 비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약국에서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양파가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조차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변화를 보면서 양파의 잠재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74세 박철수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제 약국 단골이셨는데 매달 당뇨약과 혈압약을 가져가시면서 항상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약사님, 이 약값이 정말 부담스럽네요. 건강관리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박 할아버님께서 양파 껍질 우린 물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됐어 라고 하셨지만 옆에서 부인께서 꾸준히 권유하셔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양파 껍질 우린 물 한 컵을 드시고 저녁 식사 때에는 양파를 볶아서 반찬으로 드셨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신 거죠. 그런데 한 달 뒤에 약국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약사님, 이상해요. 밥 먹고 나서 식곤증이 많이 줄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2달째, 3달째 양파 우린 물을 먹었더니 건강해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서 한참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드시던 약은 계속 꾸준히 복용하시면서요. 제 와이프 친구의 경우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이분은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한번 감기에 걸리면 2-3달은 기침을 하시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양파를 드시기 시작한 첫 번째 겨울,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듬해 겨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70 넘어서 이렇게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양파 껍질 우린 물에 사과 한 조각을 넣어서 우려 드셨고 양파 볶음을 자주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역시 특별히 복잡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제 여동생의 경우는 더 흥미로운 변화였어요. 동생은 봄만 되면 콧물, 재채기 때문에 정말 고생했거든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서 봄철에는 외출도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양파를 먹기 시작한 봄에는 증상이 절반도 안 되게 완화되었다고 하셨어요. 본인도 너무 신기해하시면서 이게 정말 양파 때문일까? 라고 여러 번 물어보더라고요. 또 제 친구는 평생 피부 가려움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실 정도였는데 양파를 꾸준히 먹은 후로는 가려움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보통 1달에서 2달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가 싶었는데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양파의 효능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들이 모두 양파를 그냥 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있었거든요. 특히 양파 껍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양파 껍질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제 그 비밀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양파 껍질을 그저 버려지는 쓰레기로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약사로 일하며 공부를 하다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양파 껍질에 왜 이렇게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이것은 바로 자연의 지혜입니다. 식물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바깥쪽, 즉 껍질의 모든 방어수단을 집중시켜 놓거든요. 마치 우리가 추운 겨울에 두꺼운 외투를 입는 것처럼 양파도 바깥쪽 껍질에 모든 귀한 성분을 응축시켜 놓은 거예요. 비바람을 막고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병균에 대항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특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케르세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산화작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도 오래되면 녹이 슬듯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생기는데 케르세틴이 이러한 과정에 대항하여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케르세틴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 속 불필요한 물질들을 관리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혈압과 혈당 균형을 잡는 데 기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좋은 성분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양파 껍질을 그대로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질기고 맛도 없고요. 제가 25년 동안 많은 분들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양파 껍질 우릭물 만드는 법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양파를 요리할 때마다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따로 모아두세요. 깨끗이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보관할 수 있어요. 양파 서너 개 정도의 껍질이 모이면 그때 우려주시면 됩니다. 물 1리터 정도의 양파 껍질을 넣고 중불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끓인 후에는 껍질을 건져내고 물만 남겨두시면 돼요. 이 물을 하루에 한 컵씩 아침 공복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 마셔야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맛이 좀 밋밋하시면 꿀을 아주 소량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케르세틴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사과와 함께 우려내는 거예요. 사과에도 케르세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특히 사과 껍질에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과 사과를 함께 우리면 케르세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 우린 물에 사과 반 개 정도를 껍질째 썰어서 넣고 5분 정도 더 우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맛도 한결 좋아지고 영양적 이점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양파 사과 수프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먼저 양파 껍질로 육수를 우려내고 그 육수에 양파 1개와 사과 1개를 껍질째 썰어서 넣고 끓여주세요. 양파와 사과가 부드러워지면 믹서로 갈아서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만든 수프는 냉장고에 보관해서 3회 4일 정도 드실 수 있어요. 아침에 한 그릇씩 드시면 정말 든든하고 좋습니다. 맛도 달콤하고 영양도 만점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양파를 볶을 때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어주시면 케르세틴의 흡수율이 훨씬 좋아져요. 케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만나야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양파 볶음을 만들 때도 들기름을 조금 넣고 중불에서 3에서 5분 정도만 살짝 볶아주세요. 너무 오래 볶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적당히만 하시면 됩니다. 제 아내도 이렇게 해서 매일 드시고 있어요. 아침에는 양파 껍질 우린 물 1컵, 저녁에는 양파 볶음을 반찬으로 드시고요. 정말 간단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아직 더 놀라운 비밀이 남아 있어요. 양파를 다른 특정한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된다는 것. 이건 정말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파를 생으로 먹어야 하는지 익혀서 먹어야 하는지 고민되시죠? 25년 동안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좋습니다. 다만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드시면 돼요. 생양파의 경우에는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매운 성분은 우리 장 속의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배에 가스가 자주 차시는 분들에게는 생양파 섭취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생양파가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 드시기 어려우시죠? 그럴 때는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매운맛이 많이 줄어들면서도 좋은 성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게다가 식초와 만나면 우리 몸에서 미네랄 흡수율도 더 좋아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익힌 양파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양파를 익히면
단맛이 우러나오면서 먹기가 훨씬 편해지죠. 그리고 케르세틴 같은 주요 영양 성분들은 열에 비교적 강해서 조리 후에도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일부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어요. 중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볶아주시면 딱 좋습니다. 양파가 투명해지고 달콤한 향이 나기 시작할 때가 적절한 시점이에요. 제 아내도 처음에는 양파를 바짝 볶아서 드셨는데 제가 이런 팁을 알려드린 후로는 살짝만 볶아서 드세요. 그랬더니 훨씬 만족스러운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양파를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되는 걸까요? 바로 영양소 간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 덕분입니다. 첫 번째 추천 조합은 양파 플러스 토마토 플러스 마늘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다면 정말 완벽한 건강 소스를 만들 수 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양파의 케르세틴과 만나면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양파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더욱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소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파 1개, 토마토 2개, 마늘 서너 쪽을 준비하세요. 양파와 마늘을 먼저 들기름에 살짝 볶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에 믹서로 곱게 갈면 완성입니다. 이 소스 한번 만들어 두시면 정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밥에 비벼 드셔도 되고 국수에 넣어 드셔도 좋고 김치찌개에 한 숟가락 넣으셔도 맛이 훨씬 깊어져요. 제 약국에 오시는 할머님들이 이 소스 레시피를 물어보셔서 몇 번이고 알려드렸답니다. 두 번째 추천 조합은 양파, 콩입니다.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콩 발효식품과 양파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양파의 케르세틴과 만나 흡수율을 높이거나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양파를 듬뿍 넣어보세요.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이 넣으셔도 돼요. 된장의 구수한 맛과 양파의 단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더욱 좋습니다. 청국장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양파를 썰어서 청국장에 듬뿍 넣고 드시면 특유의 냄새도 덜하고 맛도 더 좋아져요. 제 아내는 청국장에 생양파를 꼭 넣어 드시는데 덕분에 장 건강이 더욱 좋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양파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양파 볶음만 제대로 만들어도 정말 훌륭한 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 2개 정도를 썰어서 들기름에 볶아주세요. 중부에서 5분 정도 양파가 투명해지고 부드러워질 때까지만 볶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김가루나 들깨가루를 조금 뿌려주시면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서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만든 양파 볶음은 냉장고에 보관해서 매일 조금씩 드시면 돼요. 밥 반찬으로도 좋고 빵에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바로 좋은 기름을 적당히 넣어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케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드실 때는 소량이라도 들기름, 올리브 오일, 참기름 등 좋은 식물성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어떤 기름이든 상관없으니 양파와 기름을 함께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양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양파 껍질 우린 물, 점심에는 생양파 샐러드, 저녁에는 양파 볶음. 이렇게 하루 종일 양파를 다양한 형태로 드시면 정말 완벽한 건강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양파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금세 상해버리잖아요. 다음 챕터에서는 양파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비법, 그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정말 특별한 채소입니다. 제가 항상 양파는 바람의 식물이다 라고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양파는 공기가 잘 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시장에서 양파를 사오시면 대부분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비닐봉지가 바로 양파 신선도의 적입니다. 비닐봉지 안에서는 공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습기가 차기 쉽고 이 습기 때문에 양파가 빨리 무르거나 썩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25년간 제가 수많은 분들께 알려드린 가장 좋은 양파 보관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양파를 사오시면 바로 비닐봉지에서 꺼내세요. 그리고 하루 정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주세요. 베란다나 마당에 신문지를 깔고 양파를 펼쳐 놓아 하루 정도 건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 표면의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건조가 끝난 양파는 하나씩 신문지로 싸주세요. 신문지는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주면서도 통풍은 잘 되게 하는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시면 돼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오히려 양파가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습도가 높고 밀폐되어 있어 양파가 숨쉬기 어렵고 낮은 온도 때문에 단맛이 줄어들기도 해요. 실온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한 달은 충분히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이 방법으로 항상 신선한 양파를 드시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25년 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파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하신 분들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증상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활력이 생기고 삶의 질이 높아지셨거든요. 제 아내도 그렇고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고객분들도 모두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파는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쉽잖아요.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저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의 결혼식까지, 증손자들의 첫 돌까지 건강하게 지켜보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양파와 함께 건강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양파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되어드릴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받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귀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 가서 휴지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휴지가 벽 쪽 가까이 걸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볼일 보실 때 대장균을 손에 묻히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화장실은 습기가 많은 곳이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벽에 붙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샤워하고 나면 휴지도 습기를 머금게 되죠. 습기는 뭐다?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조은희 원장입니다. 저는 감염내과를 전공하고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이 세균에 노출되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폐혈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폐혈증은 세균을 비롯한 미생물 감염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랍니다. 폐렴, 요로감염, 복막염, 상처감염 등 신체 어느 부위든 미생물과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시작될 수 있어요. 화장실 휴지 때문에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건강 문제는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 집 화장실을 당장 확인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 끝나고 나서는 가족들,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당장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이 길고 지루한 거 싫어하시니까요. 바로 화장실 휴지 방향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변기 물 내릴 때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눈으로는 그냥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물이 세차게 돌면서 작은 물방울들이 공중으로 튀어 오르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봐도 변기에서 튀어오른 그 물방울이 깨끗할 수가 없겠죠.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변기 안에 있던 세균들이 함께 따라 올라오게 되거든요. 대장균, 살모넬라 이런 세균들이 말이에요. 이 물방울은 어디까지 갈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무려 1.5m, 심지어 2m까지도 날아간다고 해요. 그럼 화장실 벽까지는 충분히 닿는 거리죠. 가벼우니까 당연히 멀리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기물을 내릴 때마다 벽에 세균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것도 볼일 볼 때마다 말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가시죠? 그때마다 세균들이 벽에 쌓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이런 상황에서 왜 휴지가 문제가 되는지요? 휴지가 벽 쪽 가까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세균들이 휴지에도 달라붙겠죠? 특히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화장실은 습기가 많잖아요. 습기 있는 휴지에 세균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휴지를 사용할 때마다 손에 세균이 묻게 되는 거죠. 손에 묻은 세균이 입이나 코로 들어가면 감염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같은 연세에는 면역력이 젊을 때보다 약해지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 정도 세균에 노출돼도 몸에서 이겨낼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감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을 미리미리 주의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장실에 있는 휴지거리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휴지를 걸면 벽에 밀착되는 짧은 형태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벽에 걸면 휴지가 밀착되는 형태라면 조금 긴 형태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휴지걸이 비싸지 않으니까 이참에 교체를 하세요. 그리고 다 쓴 휴지 교체하실 때 방향도 항상 신경 쓰셔야 해요. 보통은 신경 안 쓰고 손에 잡히는 방향으로 교체하시잖아요. 그런데 휴지가 풀리는 방향을 벽 반대 방향으로 거시는 게 좋아요. 휴지를 쓸 때 길게 늘어지는데 그 부분이 벽에 닿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휴지 끝부분이 오염된 벽면에 닿지 않으니까 세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미 병원 감염 관리 지침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어요. 우리 병원에서도 화장실 휴지 교체할 때 휴지 끝부분이 벽에 닿지 않도록 휴지 방향도 꼼꼼히 확인해서 설치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관과하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변기에서 가끔 보이는 분홍색 때를 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에는 무심코 지나친 화장실에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다른 것들을 좀 더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면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이런 분홍색 때 보신 적 있으시죠? 변기 둘레나 세면대, 타일 사이사이에 생기는 그 분홍빛 때 말이에요. 처음 보시면 이게 뭐지? 하시면서 그냥 때라고 생각하고 뜨거운 물이나 세제로 지워버리잖아요. 이게 보통은 청소 후에 화학세제 때문에 생긴 얼룩이나 곰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그냥 때가 아니에요. 이거 정체가 뭔지 아세요? 이건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라는 세균이 만든 거예요.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분홍색 세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균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녀석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뭉쳐서 사는 게 특징이에요. 이걸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세균들이 서로 손잡고 뭉쳐서 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분홍색 때 같은 세균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세균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켜요. 요로 감염, 호흡기 감염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바이오필름 상태로 뭉쳐 있으니까 일반적인 세정제로는 잘 안 없어져요. 청소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찌든 때처럼 지워도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나이 들면 면역력이 감소하잖아요.
당연히 이런 세균에 노출되면 젊은 사람들보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 세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분들을 종종 봐요. 처음엔 단순한 요로 감염으로 시작했는데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균이 일부 항생제의 내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 분홍색 때를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일단 발견하시면 바로바로 제거하시는 게 중요해요. 미루시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끈질기게 달라붙고 번식을 하니까요. 욕실 만능 청소 세제 락스를 활용하시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락스를 물의 9분의 1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락스 물을 뿌리시고 청소용 솔로 문질러서 다 제거하시면 됩니다. 락스 사용하실 때는 꼭 문을 열거나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청소 끝나면 락스 냄새 빠질 때까지 환기는 필수입니다. 그럼 이 세균들은 왜 생길까요? 환기 문제가 가장 큽니다. 화장실은 문을 잘 안 열어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샤워 후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고 나서는 수증기 때문에 습도가 매우 높으니 꼭 환기를 시켜주세요. 환풍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24시간 환풍기 틀어도 전기세 많이 안 나오니 계속 틀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2시간 정도 환풍기가 돌고 꺼지는 인버터형 환풍기도 있으니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이 녀석들도 아까 말씀드린 벽에도 사는 습성이 있어서 휴지와 연관성도 높습니다. 눈에 보이면 꼭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욕실 물건들에도 숨겨진 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깜짝 놀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시는 물건들이 사실 우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욕실 슬리퍼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욕실에서 신으시는 슬리퍼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죠? 특히 화장실 슬리퍼는 그냥 다이소나 마트에서 몇천 원짜리 사시잖아요. 이게 대부분 다 중국산이거든요. 중국산은 싸지만 성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일부 슬리퍼에서 프탈레이트라는 화학 물질이 검출됐어요. 이 프탈레이트가 뭐냐면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가소제인데 문제는 이게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바닥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발바닥이 전신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특히 발바닥은 흡수가 잘 되는 부위거든요. 매일 맨발로 신으시잖아요. 그럼 조금씩이라도 흡수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샤워헤드 얘기를 해볼게요. 샤워헤드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죠. 그럼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특히 비결핵 항상균이라는 세균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샤워할 때 나오는 물 증기를 마시잖아요. 그때 이런 세균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필터 교체용 샤워 헤드가 있어요. 필터색이 누렇게 변하면 교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화장실 방향제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오래된 집은 하수구 냄새 때문에 방향제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인공 향료가 들어간 방향제는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디아세틸이라는 성분은 팝콘 폐라고 불리는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밀폐된 화장실 공간에서 계속 흡입하시면 폐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방향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야기요. 화학 방향제보다 천연 방향제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세제 혼합이에요.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도 뿌리고 세제로 청소도 같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세제 혼합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락스하고 다른 세제를 같이 쓰시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락스와 변기 세정제 같은 세제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염소가스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락스 성분과 변기세제 성분이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 염소가스는 정말 위험해서 눈, 코, 목 등의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며 심할 경우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폐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 대청소를 하시다가 염소가스에 노출돼서 병원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리퍼는 BPA 프리, 프탈레이트 프리 제품을 선택하세요. 화장실 슬리퍼는 한번 사면 오래 신게 되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시면 투자할 만해요. 샤워 헤드는 필터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6개월에 한 번씩 식초에 담가서 정기적으로 소독하세요. 방향제는 천연 성분으로 된 것을 사용하시거나 아예 환기로 해결하시는 게 좋고요. 세제는 절대 혼합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하나씩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꼭 환기시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화장실 휴지 하나가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사실 건강이라는 게 거창한 것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일상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영상 끝나자마자 화장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휴지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 분홍색 때는 없는지, 습기는 잘 빠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정보거든요. 댓글로도 여러분들 경험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집 화장실 확인해 봤더니 이랬어요. 이런 후기들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이런 건강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는 정보들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저와 친했던 친구가 작년부터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겨우 60대 중반인데 말이죠.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더군요. 친구랑 이것저것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3년 전부터 소변에 유난히 거품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소변에는 원래 거품이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품이 생겨요. 이럴 때는 그냥 넘기지 말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검사 받아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친구가 신장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알았어도 일주일에 2번씩 병원 다니면서 투석 안 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신장내과에서 평생을 일해온 김후석입니다. 우리 나이 되면 다들 신장 걱정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몸 곳곳이 성한 곳이 없으니 신경이 많이 쓰이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볼 때마다 거품량을 유심히 봅니다. 의사라고 다를 게 있나요? 탈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야죠. 오늘은 신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신장과 관련된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거품하고 신장이 위험한 거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리들이 잘 모르는 과일의 비밀. 세 번째는 투석 걱정 없이 100세까지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환자들 보면서 직접 경험한 것들과 다양한 의학 지식을 기본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네요. 일단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나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다. 밤에 자다가도 2-3번은 기본이요. 낮에도 수시로 가고 소변 색깔도 예전 같지 않고 뭔가 거품도 많아진 것 같고요. 보통은 나이 탓이지 뭐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나이 들면 당연한 것처럼요. 그런데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유를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게 의학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특히 신장이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라고 후회들 하시죠. 특히 투석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100% 그러십니다. 투석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치료예요. 환자도 가족들도 모두에게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저와 신장 관리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시죠.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변기에 소변 보고 나서 병이 물 내릴 때 소변을 한 번씩 보시잖아요. 신장 관련 유튜브를 보면 소변 거품을 유심히 보라고들 얘기하는데 소변에는 원래 거품이 있어서 이게 문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헷갈리시잖아요. 제가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소변 본 다음에 꼭 한번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품이 있다고 다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맥주 거품하고 비누 거품을 비교해보면 좋겠네요. 맥주를 따르면 컵 전체에 거품이 풍성하고 거품층이 두껍죠? 이런 소변은 신장 문제보다 일반적인 소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비누 거품은 어떻습니까?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한참 있어도 안 없어지죠. 위험한 소변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비누 거품처럼 생겼어요. 크기가 작고 병이 물을 내려도 잘 안 없어집니다. 신장이 안 좋을 때 나오는 소변에는 알부민과 단백질이 많은데요. 비누에서 거품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변 속 단백질이 계면활성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환자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72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소변에 거품이 좀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신장병이라고 해서 겁나서 찾아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거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를요. 한 3개월 됐는데 비누 거품처럼 잔잔하게 많이 생겨요. 병이 물 내려도 거품이 잘 안 없어져요. 이러시는 거예요. 검사해보니 역시나 단백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운이 좋았던 거죠. 겁이 나서 오신 거였지만 검사로 빨리 발견했으니까요. 지금은 약 먹고 식단 조절하면서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에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고 계속 사셨다면 어땠을까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투석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죠.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귀찮지 않은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침 첫 소변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아침 첫 소변이냐? 밤새 농축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제일 잘 보이거든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서 소변 보시고 그냥 나오지 마세요. 물 내리지 말고 10분만 기다려보세요. 지루하니까 세수를 하시던 양치를 하시면 딱 좋겠죠? 10분 후에 다시 가서 보면요. 정상이면 거품이 거의 다 사라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기에 비누 거품처럼 남아있다. 이거는 신장이 SOS 신호 보내는 겁니다. 특히 이런 거품이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 그럼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세요. 이게 거품이다 보니 어제, 오늘 다르게 보일 거예요. 창피해하지 마시고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이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소변 본 다음에 핸드폰으로 찍고 날짜별로 비교해보면 변화가 확실히 보입니다. 병원 갈 때 이 사진 가져가면 의사들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백뇨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신장이 찢어진 거름망이 된 겁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아주 촘촘한 거름망이에요. 피 속의 노폐물은 걸러내고 단백질 같은 중요한 영양분은 못 빠져나가게 막아주죠. 그런데 이 거름망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줄줄 새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온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시죠?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 꼭 알아두셔야 해요. 초기에 거품만 있을 때. 이때는 아직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식단 조절하고 약 먹으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중기에는 발목이나 얼굴이 붓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침침하고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저녁에 양말 벗으면 자국이 깊게 남아있죠.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보통은 피부 탄력성 때문에 금방 회복되는데 한두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라면 신장 문제를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 중기에는 숨이 가빠지고 극심한 피로감이 옵니다. 예전에는 2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2층 오르기도 버겁죠. 특히 피로감도 심해지고요. 나이 먹어서 체력이 약해져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나이 먹으면 체력이 저하되죠. 근데요, 어느 날 불현듯이 체력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신장 문제도 고민해 보셔야 해요. 신장이 독소를 못 걸러내니까 온몸에 독이 쌓여 피로하고 단백질을 못 걸러내니까 근육에 힘도 빠지는 걸 수 있으니까요. 말기에는 구역질이 나고 입맛이 없어집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미스거리고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은 꼭 병원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최종에는 이제 투석이나 이식밖에 답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시간씩 병원에서 피를 빼서 기계로 걸러내야 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기, 중기에서 제대로 관리하면 절대 말기까지 안 갑니다. 문제는 모르고 지나친다는 거죠. 신장도 간처럼 증상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럼 이제 신장이 안 좋아졌을 때의 무서운 사실을 알았으니 예방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제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병원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아니 사실 많은 의사들도 모르는 수박 껍질의 비밀입니다. 아마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면 앞으로 수박 먹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수박 먹고 껍질은 다 버리잖아요. 빨간 과육만 먹고 흰 부분이랑 초록색 껍질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런데 이제는 버리기 전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그 버리는 껍질에 우리 신장을 살리는 보물이 들어있거든요. 시트롤린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신장 혈관의 청소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끼잖아요. 기름때처럼 끼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신장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트롤린이 뭘 하냐면 혈관을 쫙쫙 넓혀주고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박에는 이 시트롤린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수박 과육보다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빨간 과육하고 초록 껍질 사이에 있는 흰 부분, 여기가 진짜 보물창고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버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환자분들에게 수박 껍질 갈아서 드시라고 자주 권하거든요. 다들 반응이 비슷해요. 수박 껍질이요? 하고 놀라시죠? 특히 여사님들이 알려드리면 속는 셈치고 적극적으로 갈아 드셨는데요. 대체적으로 꾸준히 드신 분들은 단백뇨 수치가 의미 있게 줄어든 상황도 덜어 있었습니다. 수박 껍질을 어떻게 갈아 먹어야 할까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나이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 익은 수박을 하나 준비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다 드시고 나서 껍질이 남으면 소금물에 담갔다가 솔로 문질러서 씻으세요. 좀 세게 씻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흰 부분하고 초록 껍질 일부를 잘라냅니다. 초록 껍질은 너무 질기니까 제일 겉에 있는 진한 초록색 부분만 칼로 살짝 벗겨내세요. 깨끗하게 손질된 수박 껍질이 준비되셨다면 이번에는 갈아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이 껍질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믹서기에 넣고 물을 조금 넣어서 갈아주세요. 너무 걸쭉하면 마시기 힘드니까 물을 적당히 넣어서 농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수박 껍질 주스는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에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양은 하루에 300g에서 5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컵으로 따지면 한 컵 반에서 2컵 정도예요.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아침에 한 컵,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이렇게 나눠서 드셔도 좋습니다. 맛이 어떠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있지는 않아요. 약간 오이 같은 맛이 난다고 할까요? 싱겁고 풋풋한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꿀을 조금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뇨 있으신 분들은 꿀도 조심하셔야 하니까 그냥 드시는 게 좋겠죠. 맛은 없어도 이게 내 신장을 살린다.
생각하고 드시면 됩니다. 한약보다는 먹을만 하니까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갈아놓은 주스는 바로 드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차가운 건 우리 나이에 속에 부담이 됩니다. 실온에서 바로 갈아서 바로 드시는 게 최고예요. 맨날 버리기만 하던 수박 껍질이 신장에 좋다니 놀라셨죠? 자연에서 나온 것들이 건강에 좋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병원 가도 안 알려주죠. 약만 처방해주죠. 그런데 이런 자연치료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제가 새로운 건강 정보 올릴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수박 껍질 말고도 우리 주변에 신장을 살리는 과일이 또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할 3가지 과일은 신장에도 좋지만 평소에 즐겨 드시면 건강에 매우 유익한 과일입니다. 첫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사과를 어떻게 드세요? 대부분 껍질 깎아서 드시죠. 그런데 이제는 껍질째 드셔보세요. 펙틴이라는 성분이 껍질에 제일 많거든요. 이 펙틴이 뭘 하냐면 우리 몸속에 쌓인 독성 물질을 싹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약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감기약, 이런 약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에서 걸러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약물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또 요즘은 미세먼지도 문제고 음식에 들어있는 중금속도 문제예요. 신장이 거름망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신장에서 걸러지다가 찌꺼기들이 신장에 쌓입니다. 그런데 사과의 펙틴이 이런 것들을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마치 청소기처럼 독소를 빨아들여서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제가 한 환자분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사과를 많이 먹으면 되겠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작정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사과도 당분이 많은 과일이잖아요.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과도 아침 공복에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펙틴이 밤새 쌓인 독소를 깨끗이 청소해 줍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한 입 한 입 꼭꼭 씹어 드세요.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강판에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사과 외에도 효과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크랜베리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죠? 그런데 요즘 마트에 가면 크랜베리 주스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긴 이름의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신장의 염증을 확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요로 감염 자주 걸리시는 분 계시죠? 특히 여자 어르신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크랜베리가 이런 감염을 예방하는데 정말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신장 자체의 염증도 줄여준다는 겁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크랜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이 염증을 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스로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설탕이 들어간 건 피하세요. 100% 크랜베리 주스를 사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크랜베리가 기본적으로 좀 신과일이에요. 너무 셔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과 주스를 조금 섞어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크랜베리 주스는 하루에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과일로 구하기 어려우니까 주스로라도 꼭 드시길 권합니다. 3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 요즘 비싸죠? 그래도 약값보다는 싸지 않습니까?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서 신장을 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매일 체리를 10알씩 먹는데요. 이걸 시작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소변색도 탁했어요. 그런데 체리를 꾸준히 먹으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부종도 없어지고 소변도 맑아졌습니다. 물론 다른 관리도 같이 했지만 체리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체리가 제철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냉동 체리도 괜찮습니다.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있거든요. 아니면 건체리를 드셔도 되는데 설탕 안 들어간 걸로 사세요. 하루에 신선한 체리는
15알, 건체리는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박 껍질 주스, 사과, 크랜베리, 체리 이 네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신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박 껍질 주스 한 잔하고 사과 한 개를 드시고요. 점심 식사 후에 크랜베리로 입가심하시고 저녁에 드라마 보시면서 체리 한 줌 드시면 딱 맞죠? 이렇게 하면 매일 신장에 좋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으면 질리지도 않고 영양소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특별한 약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과일들이에요. 마트 가실 때 신장에 좋은 과일 기억하셨다가 드셔보세요.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몸에 좋은 과일들을 알아봤으니까요. 실생활에서 챙겨야 할 것들을 좀 살펴보시죠. 물 이야기를 할 건데요. 물 많이 마시라는 말 수없이 들으셨죠. 그런데 물도 잘 마셔야 합니다. 그냥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몸에 좋다니까 물을 그냥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이 TV에서 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3리터 가까이 드셨대요. 1.5리터 페트병 2개 분량을요, 물을 몸이 감당할 양보다 많이 마시니 신장이 감당을 못한 거죠. 우리 나이 되면 신장 기능이 젊을 때에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아이고 이걸 언제 다 처리하나 하면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처리 못한 물이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도 부담이 가는 거죠. 물을 우리 나이대에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은요. 절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한 번에 200ml를 종이컵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청아 비슷한 36, 40도 정도의 물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몸이 놀라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적정량은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체중 1kg 당 30ml예요. 만약 체중이 60kg이면 60 곱하기 30 1800이니까요. 하루에 1.8리터 정도 마시면 됩니다. 70kg이면 2.1리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양을 하루 종일 나눠서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중에 조금씩 나눠서 양을 맞추시면 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녁 8시 이후에는 정말 목마를 때만 한두 모금 정도만 마시세요. 그래야 새벽에 화장실 안 가고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식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짜게 먹으면 안 좋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싱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없죠. 나트륨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3개월 작전이 있어요. 첫 달은 국물을 절반만 드세요. 국, 찌개, 라면, 국물 말이에요. 우리가 섭취하는 염분의 70%가 국물에서 나옵니다. 국물만 반으로 줄여도 염분이 확 줄어요. 둘째 달은 반찬간을 조금씩 줄입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양을 평소에 3분의 2 정도로 줄이세요. 셋째 달은 천연 조미료를 활용합니다. 마늘, 생강, 파, 양파, 레몬즙 같은 걸로 맛을 내는 거예요. 귀찮으시면 마트에 파는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단백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나이에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해요. 근육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적정량이 있어요. 몸무게가 60kg이면 하루에 48g 정도 먹으면 돼요. 48g이 얼마나 되냐고요? 계란 2개가 두부 반모, 고등어 한 토막, 검은 콩 한 줌 이렇게 드시면 48g 정도가 됩니다. 단백질 보충으로 고기만 먹을 필요 없어요. 콩, 두부, 생선, 계란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특히 콩 단백질이 신장에는 더 좋아요. 고기보다 부담이 적거든요. 여러분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운동은 필수입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걷기가 최고예요. 아침 먹고 30분 후에 30분만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정도 속도면 충분합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산책 겸 걷기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확 늘어납니다.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어요. TV 보면서 발목을 위아래로 번씩 움직이세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허리도 좌우로 천천히 10번씩 돌려주시고요. 신장이 허리 뒤쪽에 있어서 이 운동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잠을 자야 신장이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너무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신장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꾸준히 하시면 분명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긴 내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매주 새로운 건강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수많은 환자를 봤는데 실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됩니다. 건강한 신장으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